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토요특강 100회를 맞이해서 영적인 먹을거리, 육적인 먹을거리라는 주제로 100회 특집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성경 특강, 월수금 나가는 거, 또 장애자 성당, 또 출소자 성당, 화목토 나가는 거, 그리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 또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육적인 먹을거리, 영적인 것만 먹을거리 주문은 제 생각에는 성당 나갔는데 많은 이유 중에는 몸이 아파갖고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치유도 많이 원했지만은 육적인 치유도 많이 원했죠.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는 제가 손에서 뭐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 먹고 30년, 40년 변비, 설사 해결되신 분들도 많고, 당이 400까지 올라갔는데 10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글도 수없이 많이 있고, 또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도 그게 가라앉았다고 그러고, 또 대장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분들도 많이, 또 빈혈 있는 분들도 많이, 얼굴도 피부도 고와졌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는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 된장, 간장, 고추장, 지금도 이제 매주 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밭에는 시금치가 자라고 있고, 또 평창 근처에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트럼프 얘기를 좀 했어요. 미국에 대한 이해. 원래는 이제 1400년부터 미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죠. 25세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트럼프는 지금 74살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200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탄생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전부 다 각 주마다 바이든 승리를 인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어쨌거나 하여튼 좀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지금 쭉 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쥐잡듯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군사력이 비슷비슷하면 쥐잡듯이 못 잡죠. 아무리 지금 중국이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봐야 미국하고 붙어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걸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존심 상하지만은, 왕이 외교부 장관이 와갖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기다리게 했지만, 이번에 또 우리 강경화 장관을 또 기다리게 했죠.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6개 나라를 지금 디폴트 국가 부도를 먹여놨어요. 아마 우리는 1대1로를 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행히 1대1로 잡지 않았는데,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프랑스까지 1대1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뭉그러지고 있죠.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는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53년 동로마 동방 가톨릭 교회 비잔틴 제국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가 메흐메트 2세라는 젊은 술탄한테 무너지죠. 그래갖고 동방 가톨릭 교회가 이슬람화 됩니다. 그래갖고 지중해 이 콘스탄틴 거기가 여러분들 지중해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동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점점 서쪽으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중해 무역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중국, 길게는 우리 신라 경주서부터 시작하는 실크로드가 쭉 연결돼 갖고 중동을 지나 갖고 중동에서 또 한번 또 튀겨 갖고 뭐 비단이라든지 자기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게 튀겨 갖고 지중해에서 무역권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딱 이슬람이라는 딱 세력이 딱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 프랑스며 영국이며 뭐 독일,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또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중해 무역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게 뭐 무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슬람이 터키 오스만 제국이 딱 틀어지고 있으니 이 다른 항로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항로, 아프리카를 쭉 내려오면서 케이프타운까지 이제 항로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흑인들한테 많이 이제 착취를 했죠.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대항해 시대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포르투갈 2번이나 갔다 와봤지만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냥 가면 척박하다 이걸 느껴요. 유럽 최대 해상 무역권이었던 지중해와 그 다음 가는 북해 및 발트해 그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는 변방 국가가 포르투갈이에요. 조그만해요.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완전히 둘러싸이고 바다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바다로밖에. 그래서 농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상업 말고는 할 게 없었죠. 그래서 리스본이라는 공간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습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은 유럽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업 부르주아 세력이 강성했어요. 이는 포르투갈 왕이 계승해서 정통 귀족 세력이 지지한 카스티아가 패하고 상업 부르주아 세력이 후원하는 아비스 왕조가 들어선 것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제 처음에 저 대서양 저쪽 끝으로 가면은 완전히 절벽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또 대서양 그 중간에 그 바다가 크니까요. 그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난파되고 죽고 그래서 거기는 그야말로 포세이돈 악마가 거기를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어두움이 지배한다고 믿고 거기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은 이제 거기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서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대항해가 가능했던 것은 갤리온이라고 범선 있죠. 범선 도시 막 40개, 60개까지 있는 범선. 이 카락에 비해서 폭과 전체 길이가 이 카락이 1이라면은 범선은 4 정도. 굉장히 컸죠. 카락은 사람이 그 노예들이나 뭐 자유 전문 노자비들이 노를 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양을 넘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7시간 노를 짓는다는 게 그리고 그 지하에서 배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배 1층에서 그거를 짓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배 발견으로 인해서 범선의 이 발달로 인해서 대항해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바닥 흘수가 얕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동시에 안정성이 높았다는 거죠. 카락보다 뱃머리 누각이 작고 선민 누각이 컸던 거죠. 45개 돛대를 갖추고 자 이제 이 노젓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다 뭐를 넣을 수 있냐면
대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또 뭐를 넣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많은 곡물들, 나중에는 이제 은광을 발견해 갖고 은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신대륙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 그걸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사진에 나가지만 이 범선, 여기는 거의 뭐 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도수로만 막 조절해 갖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돛 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돛 갖고 여행하는 거죠. 유럽인들의 대항해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은 정화라는 사람이 그 정화가 뭐 끌고 세계를 전부 다 다닌 거는 7차 여행까지 했는데 어마어마한데, 이상하게 중국은 그 중화 사상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오랑캐고 우리 중국 대륙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 바람에 최고의 청나라가 마지막에 일본한테 무너지고 영국한테 무너지는 그러한 아주 수모를 겪게 되죠. 바다를 정복하는 자, 바다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면이 바다고 한 면이 대륙으로 연결돼 있죠. 진짜 우리나라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륙하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죠. 물론 사면이 다 뭐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있기 좋은 여건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과 같은 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왜 섬나라이냐면은 38선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연결을 못 해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은, 지형적 조건은 세계 최고의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배가 뭐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갖고 뭐 20만 컨테이너를 뭐 20만 개를 실는다, 뭐 10만 개를 실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좀 남북한이 통일이 돼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기술, 그 다음에 북한의 훌륭한 노동력, 그럼 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포르투갈은 어마어마한 은하가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나라로. 그런데 포르투갈이 지금도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국가 기반 시설 정리하는 데 쓰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다 써버려요, 포르투갈이. 그래갖고 그렇게 많은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들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지금 그때도 변두리였지만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지만은 나라를 결국은 일으키지 못했던 이유는 국가 기반 시설을 하지 않아서 그런 지금도 힘든 나라, 유럽 국가지만은 힘든 나라가 되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 기반 시설 해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KTX며 뭐 하여튼 동네마다 이 지금 기차와 기철을 연결해주고 고속도로를 연결해주고 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만 하면은 뭐 웬만한 것에서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 되는 거죠. 뭐 하수, 상수, 뭐 그다음에 그 전기, 그다음에 이 IT 이거 기본적인 거 까는 거, 이게 우리나라를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적어도 제 생각에는 50년에서 100년 이상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변국이 아니고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품위도 높은 나라로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요에 의해 기술이 맞춰 발전함에 따라서 유럽의 변방이었던 포르투갈은 원양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 발전한 원양 항해 기술이 밑거름이 됩니다. 이 동방의 강성한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필연적으로 대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유럽인들은 포르투갈을 따라서 원양 항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덕분에 대항해 시대가 나갔고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를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지만 스페인에서 떠나갔고 남미까지 돌고 필리핀에 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부하 선원들이 결국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알면서 점점 식민지가 많아지면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초강대국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이 바다로 나가려고 그랬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향신료, 금, 은, 이런 비단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대항시대 발생 원인 중 하나는 향신료, 후추.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는 사람들인데 후추를 딱 뿌려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후추 한 말 뭐 값이 말 세 마리 값, 뭐 사람 두 사람 값, 후추 값하고 금 값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그러니까 금 무게하고 너도 나도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여서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향신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가 갖고 후추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온 거죠. 항로도 개척되고 그러면서 이제 향신료 무역이 시들해지긴 했지만은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후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신료가 원산지에서 유럽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10단계 이상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후추의 경우 베네치아에서 가격이 생산지 인도에서 가격보다 30배에서 40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후추를 한 번만 들여오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지. 배로 성공만 하면은 확고한 이 향신료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곧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생각되었던 1492년 콜럼버스 10월 12일로 알고 있고 이제 요 토요특강에 들어가는 요 토요일 날 전날 11월 27일 날 추수감사제 청교도 메이플라워 사람들이 요것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거 100년 후의 얘기인데 좀 오늘은 오늘이 추수감사제 미국은 그래갖고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지금 서로 가족을 만난다고 지금 이동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 거죠. 신항로 개척 항해도 스페인의 이사벨라 황후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인도의 향신료는 국왕, 귀족을 비롯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요소가 되었고 덕분에 많은 탐험가들이 신항로 개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배도 갤리온 범선도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배도 지원받고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은 그때도 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최신의 운항 편이었죠. 지금은 뭐 비행기 비싸듯이 배가 그렇게 비쌌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은 향신료보다는 금, 은, 노예, 설탕, 담배, 나중에는 이제 감자, 신대륙에서 감자, 옥수수 이런 것까지 다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술 더 떠서 모피 뭐 이런 것들까지도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의 이해이기 때문에 바스코 다가마와 마젤란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바하마 상륙과 카리브 지역의 탐험을 마치고 몇 명의 원주민들을 납치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 얼마를 갖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죠. 1492년의 일입니다. 원주민들의 그러니까 미 대륙 신대륙은 1492년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죠.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으니까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여기가 자긴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갖고 만나갖고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죠. 그 이해도 좀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원주민들의 존재를 확인한 유럽인들은 미지의 신대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대륙과 새로운 항로의 등장은 그들의 인식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죠. 지속된 탐험으로 드디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이 인도가 아닌 또 다른 대륙임을 확실해지자 유럽의 최초로 신대륙의 존재를 알린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됐죠. 아메리고는 남성, 이제 라틴어는 아는 다 여성이고 우스나 오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대개 여성형을 쓰니까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됐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은 정작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끝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죽었다는 거죠. 자,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50년에 태어나서 150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56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탐험가이자 항해가입니다. 1484년 포르투갈 왕 주왕 2세에게 대서양 항해 탐험을 제안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희망봉 루트를 준비 중이었던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간 거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붙어 있어요. 아니 스페인이 포르투갈 이렇게 감싸고 있죠. 요 지도도 좀 내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기사와 제독 자익이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 얻은 총수익의 10분의 1이라는 실현 가능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포르투갈에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스페인 교회 성직자들은 포르투갈 교회에 대한 경쟁 의식으로 더 넓은 선교지를 필요로 했어요. 이 선교하고 또 신대륙에 정복하고 그래서 맞물려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선교 가톨릭 선교사들이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칼과 총에 뒤따라가서 강제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원주민들을 물론 남미 대륙을 가톨릭화는 했지만은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가톨릭화했죠. 어쨌든 콜럼버스 이사벨 여왕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선교지 얘기하니까 결국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등용합니다.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가 발견하는 것의 10%를 콜럼버스의 소유로 준다는 조건 하에 선박 2척을 내줘요. 핀타호와 니나호를 내주고 과거에 이제 죄 지은 자들은 이 선언이 되면은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승무원 모집에도 협력해 줍니다. 또 팔로스 왕에 사는 핀소네라는 선장이 자기 소유의 선박인 산타 마리아와 함께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배 3척이 떠났던 것이죠. 계약 후에도 이사벨 여왕이 계속 지원을 미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해가 걸린 시간은 6년이나 됐어요. 한번 해보자. 당시 콜럼버스 나이 49에 이제 신항해. 근데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콜럼버스 1차 항해. 콜럼버스가 탐험을 시작한 것은 당대 유럽인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사명인 기독교의 전파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탐구심이 아니고 각종 향신료의 수입을 위한 인도의 교역로를 얻을 수 있는 금과 보물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향신료, 금, 은을 하기 위한 것이지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러나 순수한 탐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 금과 보물에 대한 언급이 11분량에 수백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또 이사벨 여왕과 계약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적은 부의 축척입니다. 콜럼버스는 총 4차례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를 했는데 아메리카에 상륙한 것은
그 가운데 제1항해 뿐입니다. 제1항해 출범 1492년 8월 3일, 그래서 10월 12일에 바하마 제도 과나하니 섬에서 산살바도르, 이게 살바도르가 거룩한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의 실질적인 본 대륙에는 못 가보고 거기 7,000개나 있는 서인도 제도 거기에 가갖고 이게 신대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그는 쿠바, 히스파니올라, 아이티에 도착을 해서, 아이티도 사진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착을 해서 이것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원주민을 인도 사람, 인디언이라고 칭합니다. 제1회 항해 후 1493년 3월에 귀국해서 왕 부부로부터 신세계 부왕으로 임명이 되죠. 제1회 항해 후 아메리카에서 그가 가져온 금제품이 전 유럽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일화도 생겨납니다. 17척에다가 1200명의 대선단이 제2회 항해를 했는데 사실은 금을 캐러 갔는데 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그리스도인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 착취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럽 사람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원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안 좋은 데가 없어. 최고야. 사랑의 생태만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선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청국장.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